이번에 소통과 돌봄에 대하여서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춰 가야 되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는 소통과 관련이 있으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소통과 관련이 많으시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의 백성과 소통하시는 분이었다. 말씀하시는 분이고 듣는 분이시였다. 맞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돌보는, 그들과 이렇게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 가지 그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에 대해서 늘 그들의 내면 상태를 돌보셨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도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의 눈을 갖고 있으면 성경에서 크게 이상하게 벗어나질 않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고서 있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교리적인 관점,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참 좋죠. 오늘도 이왕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리뷰했으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교사로서 소통과 돌봄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교사됨인가, 한번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는 학습 목표는요. 학습 목표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소통 역량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이 자기가 되어 있는가. 교사로서 준비할 것이 많지만 소통 역량을 개발했는가라는 것을 볼 것이고요. 소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거든요. 질문인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열린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닫힌 질문도 있죠. 그래서 교사로서 닫힌 질문은 굉장히 올드 패션한 예전에 어떤 선생님의 모델이고, 지금은 리더라고 하면 교사나 목자, 뭐 여러 가지의 리더는 열린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열린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 어떠했는가 이따 좀 샘플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떤 열린 질문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했는가 좀 보려고 그래요. 학생들을 위하여서 교사인 나도, 혹은 뭐 교사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할 일이 많아지고 그들에게 같이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열린 질문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써부터 막 답을 쓰시려고 되셨죠? 네, 예, 볼게요. 자, 그 다음 몇 가지 주제, 짧게 주제 한 5가지로 볼 텐데요. 소통을 위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 소통을 방해하는 거, 교사로서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게요. 요즘은 소통의 혁명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강연 중에서 소통 관련 강연이 굉장히 많죠. 혹시 들어보신 소통 관련에 굉장히 재밌게 혹은 막 감동적으로도 이 강의를 끌어가시는데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 분이잖아요. 맞죠? 김창옥 교수. 맞아요. 김창옥 교수. 맞아요. 이런 소통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소통에 관련된 강사들을 불러서 리더 그룹, 중진 그룹, 여러 가지 그룹에게 이 소통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고, 학교는 물론이고 많은 기관에서 이 소통에 대한 강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소통 혁명 시대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많은 소통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소통의 필요성 때문에 SNS, 뭐 카톡 없으신 분 없죠?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통하여서도 소통을 하는 것을 많이 장려하고 있죠.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좀 오래전에 이제 한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방법이 있겠죠. 뭐 영상을 찍어서 뭐 짧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늘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지금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실시간 소통까지 화상 채팅에 관한 거 당연히 그렇죠.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전에 라디오는 일방적으로 흘러나오는 그쪽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듣기만 했는데 지금 라디오국이 이렇게 투명한 유리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트 보내고 뭐 좋아요, 뭐 이래 짱이에요 이런 표현을 같이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챗봇을 통하여서도 웬만한 그런 질의와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시간화되어 있습니다. 소통의 혁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테크놀로지가 없이는 소통을 답답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 올드 스타일한 소통을 하면 이게 좀 답답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도 어차피 교사들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떠한 소통에 좀 더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젊어요. 교사들은 젊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상태를 연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궁금증 이런 것들이 젊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소통 혁명 시대를 지금 아직도 초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소통의 중요성 한번 볼게요. 이거 세 가지 여러분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교재에.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적었어요. 교사는 당연히 학생을 돌봐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과 건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즉 유대 관계에 실패한 케이스예요. 유대 관계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와야 할 교육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이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교사는 학생과 관계를 단절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이 학생은 포기하겠어. 도저히 안 돼. 도대체 뭐 말이 안 먹혀. 너무 무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가 그 학생하고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든가 혹은 유대 관계를 끊는다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그 학생의 교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교사는 좀 소통하지만 이 소통하고 말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 이게 다 유대 관계랑 관련이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유창함이 중요합니까? 신중함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위치가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통과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관계를 끊는다고 한 얘기는 더 이상 교사와 학생 관계가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 교사의 소통 역량, 오늘 우리 강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이제 소통 역량을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단 학생을 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할 때 교사의 태도, 자질에서 유대관계라고 답을 많이 하세요. 그간 강의를 해보면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소통 역량이에요. 학생은 다양한 사람이 와요. 가족, 같은 밥솥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온단 말이죠.
따라서 그 언어에 대한 게 다를 수 있어요. 단어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강도가 달라요. 교사가 자신의 소통 역량을 넓고 깊게 키워놓지 않으면 교사가 당황할 수 있어요. 교사가 분노하게 되고, 교사가 화나게 되고, 너무 다양한 어떤 그런 접근들을 해왔을 때, 그래서 자신의 소통 역량을 굉장히 많이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단지 교사로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소통 역량의 문제인가? 자, 이제 소통에 대한 거 이따가 두 가지 할 때 그런 거였는가 이제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자, 소통 역량을 이제 이렇게 잘 개발하고 늘 점검해야 되는 이유도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를 향한 영적인 돌봄이라든가 그 학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돌봐야 할 부분들이 이루어지죠. 자,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어떠한 돌봄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흔히 교사하면은 일방적인 돌봄을 생각하는데요.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관계에서는 아무리 어린 학생과 교사지만 상호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일에 와서 아이들 웃는 모습에 회복돼요.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안아주는데요. 제가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좀 상상해 가시죠? 아이들이요, 자기 주머니에서 선생님 주려고 그렇게 넣어놨다고 하는 사탕 하나 주는데요. 왠지 이렇게 충전됩니다.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잔잔한 사랑을 알게 많이 회복되거든요. 상호 돌봄이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면 상호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사는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지속적으로 돌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다 보니까 고갈되죠. 네, 번아웃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돌봄만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번아웃이 될 수 있다. 좋은 건강한 유대 관계는 상호 돌봄으로 간다. 목자와 목원도 마찬가지. 네, 목자가 지속적으로 목원들을 돌보기만 하면 이제 한 3년, 4년, 5년이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면 상호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감각이 쉬웠던 부분, 나의 소통 역량에 대하여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단 3단계로 좀 보았습니다. 교사의 소통 역량을 끊임없이 본인이 강화해 가야 된다. 학생과의 건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면 공동체로서 교회 학교라는 공동체로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돌봄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렇게 상호 간의 돌봄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 방향이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상호 간의 돌봄이 이루어지면 그 교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학적으로는 다이나믹 클래스라고 말해요. 다이나믹 클래스라고 하는 건 막 신나고 막 소리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이나믹 클래스의 핵심은 one body,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야, 우리 이거 만들어보자. 우리 오늘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서 수업해볼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이나믹 클래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나가서 수업해볼까? 싫어요. 바람 불어요. 저 여기 있을래요. 언제 이러면 그때부터 막 식은땀 흐르는 거예요. 막 걔를 달래대든가 꼬시대든가 막 이게 괜히 시작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올 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그 시장 볼 때 캔이나 이런 조그만 거 하나씩 갖고 와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랑실천팀 그 박스에다가 한번 같이 넣어볼까? 싫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교사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교사가 이 클래스를 딱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다이나믹 클래스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목장이라든가 여러분 교실 환경이라든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일들을 많이 같이 함께 이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뿔뿔이 막 다 흩어져 있고 제각기가 되면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다이나믹 클래스를 이렇게 형성했다고 해서 이것도 교사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 모든 단계들은 그 다음 단계들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사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제가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선 진행하다 보면 교사로서 그 학생에게 뭐 3년 공과과정, 4년 공과과정, 1년 공과과정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것을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치고 가면 사실 그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네. 자, 학교는 매 단계별로 있는 그 학습 목표들을 매 주마다 혹은 이렇게 한 달로 끊어서 1년으로 끊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교직 이수하신 분 계세요? 저는 수학 교사였는데 교직 이수할 때에 그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교환을 짜는 거예요. 교환을 짜는 거. 이번에 교환을 짤 때에 그 날에 이제 수업할 때 교환인데 그 앞부분이 주로 학습 목표가 들어요. 학생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학생들은. 학습 목표는 학생들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꿈의 나라 아이들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학습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잡다한 거 다 빼고 이 학생들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 나오겠죠. 주로 이제 학습 목표는 1개나 2개로 형성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없는 교사예요. 이것이 없어요. 그냥 그날의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진도만 나가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좋은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해서 그 훈육이라는 이름과 여러 가지 형태를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게 중구난방인 경우 뭐, 쏟아내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사실은 좋은 부모의 모델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3, 4세 때, 뭐, 그 다음 5, 6세 때, 초등학교 뭐 졸업할 때쯤, 요때마다 그 아이들이 가르쳐 나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요즘 뭐, 너무 교재가 많으니까, 좋은 교재가 많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가 좀 학습할 필요가 있죠.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회 나갈 거거든요. 사회 나가기 위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학습 목표가 있어요. 가정교육 학습 목표. 그건 뭐냐면은, 인격과 관련된 건데, 정직과 책임성이에요. 정직과 책임성을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내가 얘네들을 사회 내보내기 전에 정직과 책임성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그런 대화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가는 것이 교사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는 이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학부모가 계시고 이제 교사가 있어요. 교사와 관련된 영역 볼게요. 교사와 학생이 이제 소통돼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요. 또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돼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사랑부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유아부는 여기 유아실에서 엄마가 아기 안고 젖 먹이면서 이렇게 있는 그 룸이죠. 기쁨의 나라 지금 교사 하시잖아요. 그죠? 몇 살 때부터 들어오죠? 네, 맞아요. 30개월부터 5살 되는 그날까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날까지가 기쁨의 나라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네. 아주 이 비전홀에서 하는데 아주 다이나믹해요. 그죠? 매트 막 깔아놓고 다 나눠놓고 하는데, 꿈의 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예요. 근데, 꿈의 나라는 처음에 이렇게 연초에 딱 보면은 2, 3학년밖에 없어요. 1학년이 없어요. 그런데 기쁨의 나라에서 5살 되는 날, 생일날 쯤에 꿈의 나라로 1명, 1명, 2명, 3명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프라이머리에서 1학년이잖아요. 혹은 빵학년이거나 1학년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꿈의 나라가 연초에 2, 3학년만 있으니까 60명이 됐다고 하면 이제 지금쯤이죠. 이렇게 졸업할 때쯤 되면은 지금 100명이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사 한 뭐 7, 8명, 6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교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수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교사 뭐 10명 갖고도 부족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꿈의 나라의 상황이죠. 약속의 나라는 4, 5, 6학년, 우리 비전의 나라 주니어는 4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터미디어트 2학년하고 컬리지 가면은 왜 처음에 있는 폼 3, 4라고 하죠. 그렇게 4개 학년이 주니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시니어는 마지막 3개 학년에서 폼 5, 6, 7, 5, 6, 7 마지막 학년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청년부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사는 자기가 속한 그 나라에서 이 소통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빨리 파악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부에다가는 B 영역 100% 소통이면 오케이라고 썼어요. 이것이면 충분해요. 캠프 가는 거? 그냥 학생하고 소통하면 돼요. 그거를 일일이 그 학생의 부모에게 뭐 공지문 안 보내도 자기네가 다 알아서 짐 챙겨서 다 그 보내준 내용대로 다 알아서 해오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쁨의 나라에서 캠프를 했다. 그러면은 뭐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지만 좀 이렇게 내려올수록 학생하고의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다. 학부모의 소통이 오히려 더 많이 요구될 수 있다. 아마 주니어만 돼도 뭐 반반 정도가 될까요? 주니어가 되면 약속의 나라는 물론 부모하고 소통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모가 이 자녀가 교회에서 교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 약속의 나라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꿈의 나라도 주보를 그래서 없애기가 힘들어요. 매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모에다가 무슨 행사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생일 축하 있습니다. 또 뭐, 지금은 이제 감사절이면 감사절, 무슨 뭐, 이렇게 과일 하나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주보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약속의 나라 교사 있으신가요? 주보 있어요? 월보. 월보. 역시 좀 더 낫다. 꿈의 나라는 완전히 주보로 가요. 그래서 기쁨의 나라는 어떻죠? 주보 있나요? 어? 주보해서 그 공책에다 붙여줄 줄 아예요. 저희도 아예 붙여줘요. 매주 붙여주는 것까지 해야지 부모가 그것을 체크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약속의 나라만 해도 월보로 가도 되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통할 때 교사는 이 소통을 학생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하고도 해야 되는 거죠. 청년 교사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청년 교사 중에서 한국말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거든요. 카톡 한국말 오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좀 실수할까봐, 뭐 좀 무례하게 그 학부모 카톡에다 쓸까봐 굉장히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해가 좀 딸릴까봐. 그래서 청년 교사들도 넘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저학년에 가면 좀 그런 어려움을 겪기는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 소통에 관한 것을 해결을 해야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 교사는 사실 소통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 이제 주니어 같은 경우 아까 50대 50이라 그랬잖아요.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이렇게 한번 통화를 해서 왜 무슨 일로 못 왔죠? 아팠어요? 그랬군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학부모랑 한번 반드시 통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통 전문가가 소통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지 않은 교사들은 학부모랑 통화할 때 그 학생이 그 분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주니어 학생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것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회자되어서 자기 엄마 귀에 아빠 귀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거꾸로 엄마 아빠가 그 부모 선생님 들고 우리 애 상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왜 그런 얘기 했냐고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교사는 소통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니어 때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좋은 의도로 발표를 너무 잘하고 정말 참 영특해요라고 좋게 말한 것도 그 엄마가 야, 너 그렇게 잘했다며 했을 때 아닌데? 나 그냥 막 했는데? 아이들 이게 오히려 어그러집니다. 교사는 굉장히 그 사이에서 소통 전문가로서의 그 좀 노련함, 그 역량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또 이제 교사가 그런 어떤 관계적인 거 외에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 돼요. 교실 환경이 소통하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면은 안 되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이제 그 교실 그날의 공과 40분 동안의 학생을 이제 내 쪽으로 교사 쪽으로 이제 끌어들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과 교실 환경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실 환경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교실 환경으로 이게 건물을 다 구조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들로 분할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큰 곳에서도 분반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뭐 기쁨의 나라는 완전히 열린 공간에서 해버리잖아요. 그 비전호를 아무도 못 나오게끔 다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데 꿈의 나라만 하더라도 다 분반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뭐 약소 나라 다 이걸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교실 환경이 왜 소통에서 중요하냐면은 이런 데서 분반을 한다고 친다면 뭐 두 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혹은 한 반이 들어간다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앉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분반을 형성했다. 그러면 입구가 저쪽 뒤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학생은 저 입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오가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집중력을 굉장히 떨어뜨리죠. 또 이쪽에 만약에 누굴 앉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을 때는 교사가 오히려 코너 쪽을 차지하고 이렇게 둘러앉게끔 그래서 바깥으로 그 시선이라든가 소리에 인터넷되지 않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학생들 다 스마트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얘들아 스마트폰 40분 동안 비행기 모드 이것도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배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환경이에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알지? 화장실 갔다 와. 물 마시고 와. 물병 꺼내놔. 여러분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게 다 교실 환경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화장실 가면은 그거 손 붙들고 따라갔다 와야 되거든요. 보조교사가 없으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 마치고 분방교실 갈 건데, 자, 화장실 다 같이 들렸다 갈 거야. 다 같이 가서 화장실 갈 사람? 자, 물 마시러 갈 거야. 교실 들어갈 거야. 굉장히 지혜로워요. 보조교사가 없다면 그렇게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청년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청년부 데리고 우리 목자 모임 하는데 우리 화장실 들렸다 가겠습니다. 안 하죠. 그냥 자유롭게 앉아서 해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사랑부 교실 환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안전까지 중요하죠. 그죠? 사랑부 여러분 교실 여기 가보셨으면 특별하죠. 그 앞에 데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템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크를 통해서 나가서 그 데크 좀 막혀져 있죠. 그래서 바람도 쐬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사랑부는 조성을 했죠. 유아부는 뭐 아예 문을 갖다가 럭을 할 수도 있게끔 해놨었죠. 거기서 그 안에서 바깥에서 잠깐 이렇게 닫아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게 해놨었어요. 기쁨의 나라, 이제 다 환경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교실 환경을 신경 써야 된다. 교사는 소통, 관계를 신경 쓰는 동시에 내 교실 환경을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소통의 기술, 뭐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뭐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역훈련 교재가 제자반 하신 다음에 사역훈련을 받게 되는데, 사역훈련 그 교재에서는 지금 우리 하늘의교회에서의 사역훈련은 담임 목사님 직접 만드신 그 사역교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제자반 그 교재 다음에 사역훈련 교재가 있는데, 거기서 소그룹 환경의 리더십 해서 7장에 보면은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질문과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나갈 때 있어서 이렇게 소통의 기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경청과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갈 때에 이 소통의 역량, 경청과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책상에 앉아서 이제 내가 소통의 역량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야지 책상에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런 환경에 놓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실수구나. 저분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그 대화, 소통에 대한 것이 내 역량의 문제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그 역량들이 이제 상태가 진단되고 역량을 이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게 현장,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반에서 있는 그 소통의 기술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경청과 기술입니다. 경청하기에 대해서 돋보기를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경청한다는 얘기는, 그 세세한 내용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죠. 말하는 핵심, 큰 덩어리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렇게 말하는 그 내면의 어떤 목소리도 듣는 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거죠. 경청. 이 경청이 교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학생들은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선생님 저 여기 너무 아파요. 그러니 선생님 저 여기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 귀에 뭐가 나서 너무 아파요. 그걸 갑자기 해요. 그럼 걔가 지금 교실 이 수업을 다 망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망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도 전혀 없고 이 수업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 여기 너무 아파요. 어머 관심. 그랬구나. 여기 너무 아팠어? 우리 중에 또 아픈 사람도 있어? 어머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었구나. 잘 됐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자, 기도 한 다음에 기도 싹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것도 경청에 관련이었죠. 경청을 잘해야 좀 전에 제가 선심 체육이 아파야 했던 애 마음을 잡으려면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 아이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마음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굉장히 소통에 대한 역량이 커야 되는 거죠. 경청하기, 세세한 것까지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았어. 이따 보전쌤한테 봐주라 그럴게. 이런 식으로 경청하지 않았어. 걔 마음을 읽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이제 놓치고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진단도 하기 전에 처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게 학생뿐만이 아니라 자녀나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세세하게 경청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거든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제대로 들었나? 제대로 듣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경청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을 하나 자료를 나눠드릴게요. 이것은 신발이에요. 신발인데 그 위에 보면은 put yourself in his shoes 이거 많이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림을 좀 골라봤거든요. 방구의 그림인데요.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 신발 두 켤레가 둘 다 오른쪽인 것 같고, 신발 두 개가 이렇게 짝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는, 어쨌거나 굉장히 낡은 신발인데요. 이 신발을 이제 put yourself in his shoes 해서 학생들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얘기는 그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아이가 되어서 이제 들어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좀 이렇게 소유를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신발을 놓고 이렇게 올라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돼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싶고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고 선생님이 너무 좋고 할까 해서 그렇게 선생님 저 여기 아파요 라는 말을 한 거구나 라고 들리는 게 다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경청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 좋은 교사는 정답, 좋은 대답,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교사이다. 좋은 목자, 좋은 리더, 좋은 그런 어떤 교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 교사가 학생에게 열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열린 질문으로. 이거 봐. 있잖아, 여기 음식이 이 안에 이렇게 떨어져 있네. 이거 누가 먹고선 지난번에 수업하고 두고 갔나 봐. 테이블에 이렇게 음식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개미가 모여요. 썩어서 냄새 나요. 근데 이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개미 와요. 썩어요. 벌레 생겨요. 이거 썩은 거 다른 애들이 집어먹으면 큰일 나요. 답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닫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이거 누구 놓고 갔구나. 이거 지난번에 우리 썼던 건데 우리 중에 누구지? 이러면 정말로 이거 뭐 아무리 성경 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 다 소용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 누가 그랬어? 특히 누가 그랬어?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랬어? 해서 그 대답을 돌아 쓰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닫힌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해나가는 그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요. 열린 질문, 열린 것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거하고, 이제 닫힌 것을 해나가는 예 중에 이제 이런 게 하나예요. 여기 혹시 그런 거 겪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주일날 올 때 얼마나 엄마가 깨워서 대충 데리고 나왔는지, 뭐 이제 머리 엉망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애들 그것까지 다 해서 오게 될 때도 있겠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사가 막 애는데, 어머, 누구 왔어? 이게 뭐야? 머리가 뭐야?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겠네? 근데 이 말이 그 애한테는 무슨 말인지 걔는 이해도 못해요. 근데 우리끼리는 다 알죠? 그럼 너 머리 왜 이래? 이게 뭐야? 너 머리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는 열린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이에요. 걔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애가 뛰어오는데 굳이 그 애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에서 그 엉클어진 머리, 이만한 머리를 보고 그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와, 얼굴 진짜 화나네. 어떻게 보면 꽃이겠어. 꽃이야, 꽃.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이제 구별해야 돼요. 이거 그림을 생각해 놓으시면 좋아요. 내 질문으로 그 아이가 더 한 발짝은 나한테 오는가? 아니면 내 질문으로 쭈삣쭈삣 뒷걸음치다가 돌아서서 나가겠는가? 이제 그게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결과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일 학생들이 오면 제각기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네. 뭐 시니어쯤 되면 오기 싫었는데 왔을 수도 있고, 하도 부모 선생님이 전화하니까 한번 와준 애들도 있고, 각자 마음이 다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려면 열린 질문을 준비해서 모든가의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오는 거죠. 선생님들은 열린 질문을 연구합니다. 오프닝 멘트를 연구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모여가지고 공과제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이게 뭐야? 왜 공과제도 안 갖고 와? 펜슬도 안 갖고 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너무 프로페셔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린 질문을 딱 생각하고선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업을 이제 그 학습 목표에 맞는 열린 질문들을 준비하는데, 또 요즘 좋은 공과책은 거기 위에 그런 열린 질문들을 또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런 학습 목표에 맞는 이런 열린 질문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열린 질문이 중요한 그 부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의 시니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모으기에는 자신의 여러 가지 학교 상황과 부모, 또 가정 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금방 흩어져 있고 다운되어 있고 딴 데로 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니어 같은 경우는 열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높은 수준의 열린 질문을 준비해 가야 된다.
주니어는 좀 덜하죠. 좀 더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일드한 열린 질문으로도 이제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꿈의 나라나 이 기쁨의 나라 하면은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열린 질문 자체의 내용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한글말이 안 돼서.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 공이 굴러다니네? 이 공이 굴러다니면 너무너무 재밌겠는데? 이 공 갖고 혹시 노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오브젝트 통해서 공 갖고 노는 거 좋아해? 무슨 색깔 공 좋아해? 이런 열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로 이제 시작할 수도 있었죠. 아무튼 그런 열린 질문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가 그날의 그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교실 주어진 시간 40분, 30분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열린 질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열린 질문은 그 환경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열린 질문으로 시작해야지.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 저 여기 아파요. 그래 아팠구나. 그래 아픈 학생 있었어? 나도 좀 안 좋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진짜 기도하자. 이렇게 오히려 그날의 그때 그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열린 질문으로 잡아서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열린 질문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질문 모아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죠?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 전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이런 나왔단 말이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열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답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1번, 2번, 3번, 4번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는 믿느냐? 소경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맹인이 이제 눈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열어달라고 이제 했더니 너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사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진리적인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내가 성경 안에서 찾아가고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찾아내지는 그 과정이 신앙 성숙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날 당장 답으로 안 써도 괜찮아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나는 믿는가? 나는 믿는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믿는가?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내실 것이라 내가 믿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명한 질문이죠. 그죠? 베드로에게 부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를 또 이 질문이 나를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랑 여러 가지 대화에 있어서 어려움이 느껴지면 이런 질문은 너는 뭐라 대답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지금 말하는 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하나 제가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대답해야 할 예수님의 13가지 질문. 저희 여기 도서관에는 없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나의 신앙 성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교리적인 어떤 답을 뭐 배워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 소개를 하고요. 소통을 막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에게 있어서 이 돌봄의 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손이 아주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소통이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이 잘못 작동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안아줘야 될 때 안고, 뭐 이렇게 쓰다듬을 때 쓰다줘야 되고, 뭐 좀 훈육이 있을 때는 이렇게 훈육하는 어떤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것이 자기의 기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좀 소통이 할 때, 좀 나는 그렇게 막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질은 다 소통과 관련해서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강점은 살리고, 혹은 약간의 절제가 필요하면 절제를 하고, 단점은 정말 조절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J나 T라고 하는 성향에 있는 분들이 보통 교사를 많이 해요. 고학년 교사를 TJ 있는 분들이 냉철한 사고력을 갖고 사고를 많이 해가면서, 근데 뭐 저학년인 아이를 돌보면서 뭐 사고를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어떤 판단이라는 단어는 좀 네거티브한 단어지만 분별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고학년인 경우는 이제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학년이면은 좀 더 이제 이런 쪽에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저학년하고 이제 좀 더 맞기는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사고나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뭐 내 식대로의 그런 식의 사고나 판단은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내가 성향이 어디 있으면 내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가. 고학년인 경우에 어떤 정말 좀 힘든 선생님을 봤어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감성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학생들을 막 사랑해 나갔는데 이 시니어 주니어가 완전 이 나라 학생들은 말이 좀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얘가 뭐 선생님이 아니라 갑자기 해가면서 말을 하니까 막 이분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막 진짜 요즘 얘네들은 뭐 못 가리겠다고 내가 다시는 그 교사를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이 감정적으로 막 그것이 이제 되신 거예요. 근데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학생은 전혀 선생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니까 유라고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성향이 소통의 역량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언어 장벽이 있어요.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꿈의 나라, 약수나라 가면은 한국말을 점점점 많이 못해져가지고 이 소통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꿈의 나라는 보조교사가 한 반에 1명, 2명씩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과책이고 다 한국말이잖아요. 거기서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그 핵심 단어들 몇 개 가르칠 때 그걸 영어로 좀 설명해 주든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어떤 지금 우리 교실 환경이 되어 있고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거진 70% 이상 그런 세대 차이를 느끼고 한 65%인 사람들은 이 세대 차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세대 차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있습니다. 이 세대 차이는 나이 차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차이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민 1세대로 온 학생들, 우리 같은 경우와 여기서 태어난 학생들, 자란 학생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아까 언어 스타일도 다르듯이 그런 식의 차이가 있죠. 이민을 이전에 오신 분과 지금 오신 분과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소통을 막는 외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있죠. 무관심합니다. 다들 지금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학생들 교회 오기 전까지 이거 핸드폰 보고 왔어요. 엄마 아빠 차 안에서도 보고 왔어요. 버스 안에서도 보고 왔어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학생을 모아서 가르쳐야 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더욱더
교실 환경과 이 소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통의 어떤 장벽에 대한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조그만 이렇게 웅덩이나 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교사가 힘껏 열린 질문을 다 던지고 여러 가지 그 가르쳐야 될 것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그룹의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사와 소통이 됐는데 요 마음을 요 교실 환경에 두지 못한 앉아있는 학생에게는 이 물방울이 퍼져나가지를 못하죠. 그죠? 같은 장소에는 있었지만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들어간 학생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장벽, 마음이 이제 딴 데가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교사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 사람이 교사인 거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무엇이 목표인가? 예, 제자 삼으라. 예, 아시죠? 말씀 한번 볼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아이고, 여기 있는 글씨가 다 날아갔네요. 이 학생용 거로 제가 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번 다 적어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혹시 좀 찾아보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여기가 가서자가 들어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밑에 줄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여러분 노트에 지금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실래요? 거기 교재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적어보자. 한번 적어보시죠. 적어보시고 여기 4개의 줄을 한번 거볼게요. 네 군데 가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제자를 삼아 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도 한번 줄을 가보시고요.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한번 줄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는. 그 너희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너희는 그럼 여러분 거기 4개의 줄을 걷는데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 수업을 쭉 해봤는데 소통에 관련돼서 해봤고 이제 아까 그림도 잠깐 보셨는데 어느 부분이 그래도 제일 핵심으로 중요할까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어느 단어, 줄근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좀 핵심일 거란 생각이 드세요? 웃음이 가서 뭔가가 막 삘이 온다. 또 우리 하영 집사님 제자 삼아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부분이 교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그쵸? 예, 제자를 삼아.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볼 때는,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가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문법적인 구조는 있지만,
지금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자로 삼아 이제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다는 게, 그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가줘야 제자를 삼고 세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라고 하는 거에다가 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교실 환경 속에 교실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피지컬하게 오지 않는 결석이 장기 결석자인 학생들도 있겠어요. 와서 앉아는 있지만 늘 마음 상태가 어딘가에 뺏겨 있는 아이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오도록 우리 당연히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이 교사는 이쪽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 열린 질문과 그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을 새롭게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명 맡았다고 해서 10명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교사의 가르침에 반응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가서 거기에 또한 가르침을 주고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진짜 교사다. 교사는 가정 방문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가정 방문. 예전에 우리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가정 방문하면 그게 이렇게 와닿는데 지금은 워낙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있는 세대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소문내는 것도 쉽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가정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런데 가정 방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방문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교사는 뭐 봉사자를 하잖아요.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봉사자니까 뭐 가서 뭐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온다는 게 막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자, 책임교사, 뭐 총 이런 분들이 그 분과 담임 그 선생님과 같이 가정 방문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자, 그렇습니다. 어느 학생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1년 동안 이 학생들에게 이런 학습 목표를 충분히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의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해서 가서라고 하는 단어 좀 보게 됐고요. 학생과 그 소통을 잘 하기 위하여서 열린 질문 이런 것까지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의 다양한 봉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이렇게 삼으라 하신 그 제자를, 예수의 제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뭐, 우리가 꼭 교사를 하시길 바래요. 그것이 뭐, 기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교사를 해 가시면서, 그리고 이 교사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그 교사를 하는 바람에 성경책을 읽고 그 내용을 다 준비한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본인이 굉장히 성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적으로. 그런 이제 유익함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